혹시 매수 신청 대리업에 대해서요? 아니면 부동산 중개 관련 얘기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개업을 20년부터 안 했거든요. 19년? 그러니까 20년부터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주거용 주택을 안 해가지고, 그 테리님 안녕하세요. 강님 안녕하세요. 데이즈님. 예, 제가 그러니까 20년부터는 중개업을 안 해서, 그리고 비도심에 이제 땅하고요. 이제 저희가 지방이고 촌이다 보니까 비도심의 물건 주택하고 이런 걸 다뤄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라든지 이쪽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이게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는 한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사실 뭐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 업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증 취득해서 경매 중개사 올인하고 싶다.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말씀이신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일단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개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관심이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임대차 원룸을 하나 세팅을 한다. 아파트 전세를 맞춘다. 매매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내가 그 물건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중개자로서 상품 판매자로서 상품만 보여지는 대로 홍보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내가 그 물건을 좋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매업은 근본적으로 잘 되려면 그러니까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경매 공매 시장이 사실 매매 시장보다는 주로 가격대가 좀 쌉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선행에서 더 이제 많이 싼 경우가 많죠. 물건 따라 물론 다르기도 하지만 상승장인 경우는 이제 금매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이 좀 이제 치열해서. 그리고 약간 뭐랄까요, 업자들이 또 많이 붙기도 해서. 근데 이제 요즘같이 보합이나 하락일 때는 선행에서 경매가가 더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보합 내지는 하락장일 때 주거용 주택 기준으로 그럴 때 물건 소개가 경매가 훨씬 매력이 큽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경매 중개 단기로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단기 못 먹고 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수익 잘 안 올라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같은 경우는 중개하고 좀 달라서 중개는 내 능력이 좀 부족해도 입대차가 돼요. 원룸, 투룸, 뭐 미투, 뭐 오피스텔 잘 맞추면 거래가 된다고요. 물건이 괜찮으면 그 물건을 찾는 니즈만 있으면 거래가 된다고요. 근데 경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경매는 뭐랄까요, 천천히 움직이는 배 같은 거,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려나? 주식은 막 금방 이렇게 하잖아요. 주식. 근데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때 이제 이렇게 오른다고 하죠. 요즘 뭐 좀 다르지만 이게 이제 이게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의 시장의 가격을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매로 나오는 이 물건이 지금 이 최저가가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매매 시장보다 가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중개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중개도 알아야 이게 뭐 금매 가격인지는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경매는 더더욱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의 매력이 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뭐 요런 오피스텔이 하나 나왔다고 쳐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 나왔는데 얘가 지금 2억 100인데 얘를 안 하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항력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번 회차가 감정이 1억이고 1억 2,800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1억 2,800까지 떨어진 이 녀석이 지금 싼 건지 비싼 건지 알아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뭐보다 매매 거래 시장보다 호가보다 얼마나 싼지에 대한 내가 감이 와야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도 여러분들 이게 금매인지 극금매인지 시세 주라는 건지 알아야 브리핑이 될 거 아니에요. 경매도 마찬가지. 그러려면 내가 중개를 안 하고 바로 이제 경매 시장에 내가 투입돼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시세 조사는 돼야 된대. 근데 천호동에 스카이캐슬라라는 이 오피스텔이 나왔어요. 이 녀석이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거래가 되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 거는 중개하고 똑같다. 하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예컨대 이거 1억 2,800이면 지금 금매로 나온 게 내가 찾아봤더니만 1억 4,500이야. 그럼 1억 2,800이 지금 최저가니까 매매 가격보다 1,500, 2,000 싸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내가 지역에 있는 물건 공부는 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공부는 할 수 있겠다. 내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블로그든 유튜브든 홍보를 해가지고 내가 시청하거나 내 블로그를 보는 사람한테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물건이에요. 이번 회차는 매매 시장보다는 경매 시장으로 해볼 만하네요. 최저가가 이 가격인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케팅으로 꾸준히 좀 쌓아 나가야 돼서 단기로 먹고 살기는 내가 한두 달 해가지고 궤도에 오르겠다 이거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 블로그든 유튜브든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좀 가져갈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좀 쌓이면 요 녀석이 계속 가요. 우리가 이제 중개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쌓여도요. 물론 잘 쌓이시는 분들이야 뭐 하셨던 분들이 또 하고 소개도 하고 이렇게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10년을 해도요. 이 인프라가 안 쌓여 있어. 인적 인프라가 안 쌓여 있어 놓으니까 물건이 좀 좋은 게 없고 이러면 내가 10년을 하고 그래도 나를 거쳐서 거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거래가 또 끊기는 그런 게 중개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매는 사실 신뢰를 가지고 쌓아가고 이제 투자를 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 또 매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인적 인프라가 이렇게 좀 쌓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경매예요, 경매. 근데 중개는 인적 인프라가 물론 잘 쌓아 나가시는 분도 간간히 있지만 내가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하더라도요. 주변에 중개업소 많이 생겨버리고 홍보 공격적으로 하는 중개업소 생겨버리고 뭐 회원업소 같이 이제 좀 잘 접목해가지고 자기가 안착해버리면 내 파이가 뺏겨버려요. 쉽게 뺏긴다는 거죠. 근데 경매는 사실 그렇게 쉽게 뺏기지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 딱 쌓아나가면. 그게 이제 조금 느리지만 탄탄하게 쌓아나갈 수 있는 게 경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개는 모든 사업은 좀 쌓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단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계속 쌓여서 기존에 있던 수요가 또 새로 합쳐져서 점점 이렇게 커 나가는 게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 바이 건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매수 신청 대리업 경매업의 장점이다. 중개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단기로는 안 돼요. 내가 한두 달, 두세 달에서 조금 궤도에 좀 올릴 수 있나? 피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나? 그거는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조금 힘들다. 중개도 이 토지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 우리가 아파트 임대차를 맞추거나 원룸 임대차를 맞춘다고 한다면 조금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물건 원룸 투룸 열심히 따가지고 거래를 좀 이룰 수가 있죠. 임대차 부분은. 근데 우리가 땅은 어때요? 토지는. 여러분들 토지 중개가 왜 힘들어요? 토지 중개가 왜 힘드냐면 그 토지 위에 어떤 정착물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까지도 소개를 할 수 있어야만 토지 거래가 원활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 아파트나 뭐 원룸으로 보면 딱 안에 이제 구조나 원룸 내부를 쳐다보고 원룸이도 투룸이네, 옵션들이 있네, 깨끗하네, 눈으로 보고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잖아요. 즉각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임대차 시장은 사실은 내 능력이 좀 부족해도 물건만 괜찮으면 거래가 된다, 중개에서. 근데 토지는 어때요? 이게 덩그러니 토지만 하나 나와 있죠. 자, 이 토지 중개를 하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이 위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죠. 자, 이런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에 입지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느냐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건물을 지었을 때의 가치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중개가 초보가 힘든 게 그 실제 브리핑을 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물건의 가치를 예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브리핑이 정확해야 되겠죠.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땅밖에 없지만 자, 이 땅 위에 당신이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 입지가 이런 면에서 좋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토지가 사실은 일반적인 임대차 주거용 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업도요. 그 중간 단계라고 저는 봐요. 경매가. 여기 임대차가 있어요. 원룸, 투룸, 임대차. 임대차는 물건만 보고 바로바로 계약합니다. 그죠?
물건만 좋으면 내 능력이 딸려도 계약이 돼. 사람만 맞으면 되니까 눈에 보이는 딱 그 물건을 보고 맞으면 계약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원투룸은 물건만 보고 내 능력이 부족해도 사실은 거래가 된다. 근데 땅은 어때요? 말씀드린 대로 이 브리핑을 하고 소개를 하는 브리핑자의 신뢰나 역할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를 그려주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핑하는 이 당사자의 역할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땅이죠. 요 중간입니다. 경매가. 난이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경매가. 딱 중간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물건은 보여. 외관상 보이죠. 주택은. 근데 내부는 못 봐. 경매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니야. 어느 기본적인 조사는 돼.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식도 조사가 될 것이고 내부는 못 보겠지만 주변 다른 아파트의 현황도 보고 권령이나 이런 거 구조도 볼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픈되어 있는 땅이나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가나 이런 것들은 내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 중개처럼 아예 보여지지 않은 무형의 자산이나 가치까지 브리핑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뭐가 여기에 개입되죠? 가격. 자, 매수 신청 대리 경매업은 가격을 내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개시장에서 보면 가격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나와 있는 이 녀석에 조금 깎아주고 조금 혜택 주면서 거래를 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아예 경매는 가격을 내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누구의 신뢰도가 있겠어요? 매수 신청 대리 경매업을 도와주는 이 사람의 신뢰가 들어가줘야 되죠.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맡겼을 때 저 사람이 원활하게 좋은 가격을 얘기를 해줘서 내가 낙찰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사람일까? 또 보는 거죠. 경매 물건도 보지만 그것도 본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근데 원투룸 같은 경우는 물건 있고 가격만 맞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좀 부족해도. 그렇지만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 나의 신뢰도까지 본다. 왜? 가격 측정부터 낙찰 이후의 과정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많아?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나 저 물건에 대한 시세 싸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말이 사실인가? 이제 그런 느낌이 신뢰도로 좀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경매업에서 매수 신청 대리업에서 여기에 있는 물건을 나열하던 식의 임대차나 일반 우리가 주택 거래 시장에서 물건을 그냥 쭉 나열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브리핑을 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신뢰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5억짜리인데 지금 4억에 나왔어. 4억에 최저가가 한번 떨어져서 4억에 나온 가격이면 금매가가 4억 5천인데 5천이나 싸네? 그럼 내가 한 4억 천에 들어가도 되겠네? 싸잖아. 보세요. 끝금매보다 싸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시청자나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맞겠는데 한번 의뢰해봐야 되겠다 라는 신뢰도가 묻어나 줘야 된다. 어찌 보면 일반적인 임대차의 중개매물 소개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제 분야가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업입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중개업에서의 어려운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게 또 매수 신청 대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강님께서 자격증 경매 중개 단기로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냐. 경매로는 단기간에 초반에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오히려 단기로 하려면요. 원투룸 예를 든 겁니다. 원투룸을 해서 원투룸 열심히 발품 파시면서 원투룸을 소개하는 홍보 툴을 통해서 홍보하시는 게 초반에 계약이 빨리 나죠. 근데 중개업은 건 바이 건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물건을 계속 내가 발굴해야 되고요. 빼내고 나면 또 물건을 계속 발굴해내는 그런 게 이제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맞으시는 분들은 중개업을 또 하시면 되고요. 저는 쌓여 나가는 게 사업이라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10년을 하고 15년을 하신 분도 물건이 없다 그러고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경쟁 구도에 따라서 이 중개업이 급격하게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10년을 해도 15년을 해도 저희 형님은 20년 넘게 했습니다. 20년을 해도 이렇게 쌓여 나가는 사업적 구조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진즉부터 들었기 때문에 저는 중개업을 조금 하다가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제 경매업은 계속 쌓이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쌓여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정도 쌓아 나가도 조금 쉬었다가 하더라도 여기에 있던 인프라는 그대로 또 갑니다. 왜냐? 마케팅이 쌓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쌓여 나가는 업을 하고 싶다 하면 조금 초반에 계약이나 결과가 늦더라도 이렇게 쌓여 나가면서 사업적 구조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시는 게 맞고, 왜냐하면 또 매수 신청 대리업이 물건 종류를 다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 종류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다. 배우의 3000세대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동네, 이웃 동네의 근린주택 상가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다른 물건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비도심에 주택하고 토지만 하다가 요 녀석을 하면서 물건 종별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 전에 거래하지 않던 숙박업도 계속 여러 건을 하게 됐고요. 공장도 3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 근린시설, 뭐 다가구, 뭐 근린주택 이런 것도 많이 지금은 그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비도심의 물건만 다룬 사람이 이걸 어떻게 계약을 했겠어요. 근데 경매나 공매는 이게 가능하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 공장에, 그 다음에 이 숙박업소에 지금 컨택이 오는 사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서 내가 브리핑을 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얼마에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면 낙찰 후에 인도 과정을 좀 헬프를 해주고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업에 본인이 맞겠는지 여부는 본인들이 챙겨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뢰인분이. 그런 좀 쉬운 부분이 있긴, 그런 이제 우리가 중개시장에서는 항상 케어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을 경매시장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공장 소개를 할 때는요, 이제 제가 공장을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점화 고도가 몇 메다가 돼야 되는지, 250평에 100평이 잘 나가는지, 이제 땅 250평 건물 100평, 그 다음에 판넬이라고 하죠. 판넬로 된 게 몇 년 정도 되면 교체를 좀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안에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떤 것이 있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기초적인 지식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그를 좀 보면서 그걸 참고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읽어서, 왜?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을 잘 몰라도 사실 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기 업종에 맞는지를 알아. 왜? 어차피 경매 물건이 주소와 물건에 대해서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걸 본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을 했던 사람은 알죠. 마찬가지 숙박업을 했던 사람도 자기네들이 위치하고 봅니다. 대충 가봐요. 가봤을 때, 아, 이거는 수리비가 얼마나 들겠네,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네, 본인들이 다 감 잡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물어보죠. 이거 얼마에 입찰하면 될 건지, 권리관계 문제가 없는지, 낙찰 후에 케어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계약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중개시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부터 온갖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맞춰가지고 매매 계약을 읽어내야 되죠. 거기에 특약도 내야 되고 온갖 걸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경매시장은 사실 우리가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는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얼마를 쓸지,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게 서로 기분 좋아서 AB가 매매로 돈 주고 받고 거래하는 매매 시장이 아니잖아요. 법원에 힘을 빌려가지고 강제로 거래가 되는 거다 보니까 권리관계가 조금 애매하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내가 한번 봐주는 게 사실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공장이 어떤 업종이 되지, 이종 근생이니 아니니, 용도지역에 이게 맞니 안 맞니,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물론 경매를 할 때 뭐 기본적인 걸 또 봐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야 공장 허가가 난 곳도 아닌데 난 곳인지 아닌지 정도는 또 봐줘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디테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맞춰서 거래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어려운 게 그러니까 중개에 비해서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홍보예요, 홍보. 정말 모든 걸 통틀어서 중개보다 다 나은데, 홍보 부분에, 뭐 이거는 뭐 중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개 시장은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툴이라도 있어. 그죠? 원룸이 뭐 원룸 홍보할 툴이 있고, 그죠? 아파트면 네이버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지역에 이제 광고할 수 있는 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툴이 조금 다양하죠. 내가 돈을 부으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경매 시장은 오로지 내가 해야 돼요. 오로지 내가 이 홍보 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경매가 뭐 그러니까 경매 물건 자 이렇게 분석해 갖고 올려놓으면서 자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응집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면 블로그, 유튜브면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내가 홍보해야 돼. 그게 이제 내 노력이 오롯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또 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생각을 전환해 보면 장점이 되는 게 광고비가 안 들잖아요. 유튜브, 블로그. 내가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입니다. 내가 유튜브 열심히 1년, 1년 반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올리기만 하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있어. 예컨대 그런 채널을 딱 운영하잖아요. 그럼 뒤이어서 후발주자로 같은 지역에 유튜브로 시작해갖고 내가 한번 기존에 잘하고 있는 저 사람을 이겨봐야 되겠다. 이기기 힘듭니다. 2등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기기 힘들다고요. 진입장벽입니다. 어떻게? 내가 꾸준히 애가 자리 잡아두면 여기에 돈이 들어가나요? 내 노력만 들어가면 돼. 굳이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유튜브 채널을 좀 빨리 성장시킬 수 있을까? 다른 뭐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시간도 써야 될 것이고 필요하신 분은 뭐 교육을 좀 받으시든지 사실 뭐 교육이라 해봐야 몇 개 없는데 썸네일이라든지 영상을 만드는 구도라든지 뭐 이런 건데 아니면 내가 브리핑하는 연습을 한다든지 어쨌든 내 노력만으로 채널을 성장시켜서 어느 일정 궤도 2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노력은 조금 예를 들어서 중개하고 병행해야 되니까 노력을 내가 시간과 에너지 많이 투입할 수 없어. 돈은 투입하게 할 수 있겠는데 광고 툴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돈을 공격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빨리 성장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블로그든 유튜브든 하나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지역에서 1등 해야 돼. 1등 한 사람이 있으면 2등까지는 해야 돼. 여러분들 지역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업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보시면 알아요. 어차피 시작해도 경쟁할 수 있는 단계의 수준에 있는 경우일 겁니다.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보에 내 온 에너지와 정신을 갈아 넣어서 홍보 툴을 한번 살려보겠다 하신다면 근데 이게 또 괜찮은 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만약에 매수 신청 대리업으로 경매업으로 시작했고 유튜브를 열심히 키웠어. 블로그를 열심히 키웠다 칩시다. 근데 이거 해도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해도 채널은 살아있잖아요. 어차피 같은 부동산이에요. 우리 지역에 뭐 아파트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상가나 땅이나 관심 있어 했던 사람이 내 채널을 볼 거 아니에요. 매매 시장으로 전환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그 채널을 키운 상태로 구독자들에게 또 매매 물건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채널을 키워놓으면 유튜브, 블로그도 키워놓으면 그대로 이어서 중개시장으로 전환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시장에 중개로 내가 유튜브 채널을 키워왔단 말이죠. 블로그를 열심히 했어. 경매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거나 병행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실패라고 해봐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만약에 경매로 해서 내가 아니다 싶으면 그런 어떤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기회비용은 있겠지만 채널이나 블로그는 하나 키워낸 셈이죠. 열심히 했다라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키워낸 셈이 됩니다. 뭐 그런 장점이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경매를 하다 보면요. 열심히 하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워요. 내가 대항력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고 있는 상황도 경매는 별의별 상황이 다 나오거든요. 내가 앉아서 끙끙하면서 이게 대항력이 있나 없나 이게 이리 되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공부를 한 게 내 경험과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많은 이제 상황에서 내가 투입이 돼보고 물건을 분석하고 의뢰가 오든 문의가 오든 그 물건을 또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경매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실제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지게 되면 이런 물건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 이걸 풀어보면 돈이 안 될까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내가 실제 일반적인 매매 시장 외에 경매 시장에서 허점이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는 그런 의미에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 신청 대리업 저한테 문의 오면 저 되게 시크하게 응대합니다.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지금 투자할 게 바빠서 그래요. 지금 경매 시장이 일반적인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일반적으로 물건들에 대한 뭐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세보다 싼 걸 사서 시세에 팔거나 급금매보다 싼 걸 사서 급금매에 팔거나
이게 이제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으로의 기본 툴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는 정말 기초적인 부분,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는 절차상의 제 과정들을 진행하는, 어찌 보면 절차법상의 과정들입니다. 입찰을 하고 뭐 낙찰이 되고 그다음에 인도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경매 아까 요 입찰을 하는 단계에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불측의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 말씀드렸다시피 A, B 둘이 기분 좋아가지고 돈 주고 사고 파는 매매 거래가 아니잖아요. 강제로 이 사람의 물건을 뺏어서 경매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별의별 상황이 다 생깁니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 이해관계인이 임차인으로 가정해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지분이 쪼개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부부 공동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한 사람만 나와요. 그런 어떤, 그 다음에 또 뭐 가처분도 있고 가등기도 있고 별의별 또 지저분한 권리상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물건이 80% 이상이긴 합니다만, 물건을 보다 보면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한번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푼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응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저걸 풀 수가 있네? 풀면 떨어진 가격에 내가 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또 해보게 되면 내가 경험이 적어도 그런 유행의 물건들은 또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화를 크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한다고 매수 신청 대리보다는 제가 더 열심히 물건 찾고 임장하고 입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돈이 되는데 뭐하러 남죠? 그래가지고 제 이제 경험과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니 저하고 겹치지 않은 물건은 또 입찰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컨설팅이나 가이드라인도 짜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많은 걸 정말 얻고 배우게 됩니다. 진짜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투룸, 상가, 직장 월급도, 중개요? 저는 임대차 이런 걸 안 해서 그 강님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임대차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임대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개 보수가 뭐 50짜리도 있고, 뭐 우리 지방은 또 진짜, 나는 또 원룸 중개를 어떻게 소장님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수가 너무 작으니까. 적게는 10만원, 좀 되면 뭐 20만원, 25만원 이래요. 보통 10만원 초반대 이래. 지방이다 보니까 가격이 싸니까. 이걸로 몇 개를 임대차를 해야 수익이 될까요? 15만원이요 칩시다. 이래저래 광고비, 그 다음에 월세 빠지고 내 교통비, 경비 빠지고 하면 제가 봐서는요, 하루에 2.5, 한 3개 정도, 2개 내지 3개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 2개 내지 3개를 임대차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될까요? 물론 이것도 이제 수익 모델을 가져가는 방법인데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확보도 계속 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수익화를 읽어내는 모델이긴 해도 처음에 이제 중개업에 대한 감각을 익히려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렇게 할 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같은 노력과 에너지를 쓰는 대비 조금 더 효율이 높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이제 경매업을 소개해드리는 지금 시간이니까 그런 건 지금 기본적으로 질문 주셔도 되는데,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특히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시장은 제가 디테일하게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원투룸만 했다가 경험을 깔아가지고 매매시장, 주택 매매시장이나 글로 갔다가 상가까지 이렇게 건너뛰시면서 그런 이제 플랜을 가지고 가셔서 중개시장에 앉아가시려고 해보시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요.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경공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본인이 좀 내가 관심을 갖고 경매시장, 공매시장 물건들도 자주 보고, 조금 어려운 물건, 희한하게 많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지부터 고민도 해보고, 조력자가 있으면 조력자,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걸 좀 풀 수 있는 경우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위한 공부도 병행이 되는 그런 경매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쪽 잘 몰라도 경매 시작할 수 있을까요? 드림메이커님, 부동산을 잘 몰라도 시작을 할 수는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임대차를 하나 하더라도요, 투룸을 거래를 하나 하더라도
이런 실무적인 기본적인 내 경험이 좀 있어야 원활하게 되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 실무가 쌓이겠지만 초반에는 뭐 이제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 주고받는 이야기 핸들링을 하는 것들, 그리고 뭐 가스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 언제 정산을 하고 기본적인 툴들이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임대차 하나 하는데도. 근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은 중개 실무입니다. 근데 이런 그 경매 시장은 근데 이런 거 1도 몰라도 돼요. 계약서 잘못 써서 큰일 날까봐 계약서를 상황에 따른 특약을 넣고 실수하지 않게 계약서를 계속 써보는 일, 이건 1도 몰라도 돼요. 경매는 뭘 알아야 되냐? 가치만 알면 돼요. 자, 경매는 임대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매 시장을 비교를 해볼게요. 중개 시장에서. 자, 매매 시장 여러분들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급매, 요즘 같은 경우 급매, 급급매 가격이야. 뭐가 급급매 가격이에요? 지금 우리가 호가로 나와 있는 것보다 가격이 낮으니까 급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돼. 자,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7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어요. 감정이 7억이야. 근데 내가 이 아파트의 시세를 알아. 34평짜리 85평방미터짜리가 7억에 감정이 됐는데 이 감정가가 시세네? 아니네?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시세가 6억이에요. 6억. 근데 감정가는 7억으로 나왔네. 왜냐면 1년 전에 감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 감정가가 높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자, 시장 가격이 6억인데 급매로 빠지는 가격이 5억 5천이야. 급매로 빠지는 가격이. 자, 한 번 떨어져서 5억이 됐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이게 경매 시장입니다. 자, 최저가가 5억이래. 자, 지금 시세가 6억인데 급매로 빼는 게 5억 5천이야. 근데 얘가 더 싸, 최저가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이것도 똑같이 부동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매 가격이 7억이 되고 5억이 되고 4억이 되고 뭐 2억 8천이 되고 이렇게 떨어질 텐데 지금 이 떨어진 요 녀석 가격이 현재 시세 대비 어느 정도에 준하냐.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것만 알면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중개거래시장 및 매매시장을 자주 보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저 아파트, 저 오피스텔, 저 빌라는 주로 거래되는 가격이 이 가격이고 금매 가격이 이거네. 이 경매 물건은 그거에 비교해 보니까 현재 감정가는 좀 많이 높구나. 한 2번 떨어져야 되겠는데 2번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4억대에 최저가 4억에 나왔으면 한 4억 4천까지 들어가도 내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6천이 싸네. 그러면 내가 뭐 관리비를 대납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가 남네? 취득세도 내고 경비 빼고라도 이 계산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아예 중개시장하고는 사실 공부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실무가 완전히 달라요. 네, 중개시장은 디테일한 브리핑부터 가계약금, 본계약, 그 다음에 잔금 시점까지 무수히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실무라면 경매는 이런 거 1도 몰라도 된다. 계약서 잘못 썼다고 트집 잡고 문제 삼는 경우가 1도 없다. 얼마에 입찰할까? 경매는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가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과정을 가지고 상세히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경매 시장에 권리 분석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80%에서 한 85%는 하나도 문제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A가 채무자로 나온 이 물건을 이 부동산을 내가 경락을 받아서 C라는 사람으로 경락자가 바뀌었을 때 이 A가 가지고 있는 F라는 이 부동산 물건이 C 소유로 넘어왔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 내가 돈을 끄집어내서 물어줘야 될 게 있냐 없냐가 권리 분석이거든요. 내가 경락을 받고 나면 소유권 바뀌고 나한테는 그냥 아무 하자 없이 그냥 내게 되는 게 80에서 85%라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는 이런 물건만 다뤄도 충분해요. 뭐 말면? 같이 말면.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세보다 얼마나 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브리핑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블로그에 봐봐. 중개시장보다 이게 이렇게 싸. 지금 가격. 해봐. 할 것 같으면 경매를 해.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시세를 분석해서 얘기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법원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나요? 수수료 받고 그 돈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바토너 있죠, 바토너. 바토너도 있고 1125도 있습니다. 중개 거래하는 사이트 두 개죠. 요거는 말 그대로 대리 입찰만 해요. 대리 입찰. 낙찰 후에 뭐 이거 케어하는데 거의 이 시스템 자체가 요것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대리 입찰 할 사람만 의뢰합니다. 거의 95%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한 7, 8만 원 떨어질걸요? 뭔 돈이 돼요? 법원에 가면 반나절 있습니다. 반나절. 아침에 뭐 9시나 여러분들 차도 막히고 하니까 9시 출발해. 9시 반이나. 그럼 보통 11시 10분에서 11시 30분에 이제 개찰을 합니다. 그럼 내 순서까지 오면 그냥 1시 됩니다. 이래저래. 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7, 8만 원에 경비 빼고 시간 빼면 나한테 뭐가 남아요? 한 달에 안 뺏건 하면 몰라. 여러분들 바토너 들어가서 받아보세요. 한 달에 많이 하면 진짜 많이 하는 사람 한 10건도 하더만. 몇 건 못해요. 왜 돈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찰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하고 권리 분석하는데 30도 받고 보통은 한 40 받아요. 40에서 50을 많이 받는데 요거는 입찰해가지고 폐차를 하든 말든 무조건 받습니다. 권리 분석하고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헛일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죠. 낙찰되면 또 매각 수수료라는 걸 받죠. 그래서 감정가 1%, 최저가 1.5% 중에서 이제 협의해서 받는데 보통은 뭐 최저금액 200만 원 한선 그려놓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낙찰되면 200을 받기도 하고 가액이 좀 높으면 300, 400, 500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수료가 나와줘야죠.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되지. 그래서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입찰하는 것만 하실 분들은 그런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자기 경매 공부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법원에 한번 가보는 경험 삼아 처음에 바토너를 하든 112호를 하든 등록해서 한두 번 가보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것만 하시는 거는 답이 없다. 바토너도 제가 봤을 땐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분이 되겠어요. 실제 경매를 해보면 얼마에 입찰할까? 이게 제일 궁금해. 그 다음에 권리상의 문제가 없나? 그 다음 뭐예요? 낙찰 이유. 이 세 가지가 제일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건데 저 입찰할 건데 나는 경기도에 있는데 그 뭐 부산에 있는 물건 입찰하고 갈 시간이 없어. 그렇게 맡기는 수요가 그렇게 많겠냐고요. 많아도 업체도 그렇게 돈이 안 되고 매수 신청 대리인은 돈이 더더욱 한데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인적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을 브랜딩해서 블로그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케어하면서 얼마에 입찰하면 좋을지도 조언해주고 권리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주고 그 다음에 낙찰이 되면 낙찰 후의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조언하면서 케어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권리 분석은 사실 멘토만 한 사람, 조언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의뢰 받고 나서 입찰하기까지 1주, 2주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 시간에 하루나 이틀 전에 협의해 봅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협의를 하면 되고 그 중간에 내가 권리 분석하면 돼요. 해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계약금 돌려주고 안 하면 되지. 그 조건부로 계약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낙찰 이후의 과정들도요. 여러분들 낙찰되면 잔금 내고 인도 완료까지 보통 한 석 달입니다. 석 달. 잔금 내는 데만 해도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내가 인도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도 힘 안 듭니다. 그냥 한번 만나보면 되고 나머지는 그 문자로 한두 번 주고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 법무사 인도명령 신청하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강제집행 신청하는 서류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같이 동행을 하든지 조언해주고 내 전화번호만 열어두고 그쪽이 뭐 이사비를 많이 줄여서 한다거나 그냥 나가게 하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내가 내 전화번호만 열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만 열어놓고 절차상으로 협의만 두만 하시면 사실 돼요. 3자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낙찰된 사람이 협의하면 힘들거든요. 3자로 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면 잔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인도를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거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싶은데 이게 한 번만 해보면 동시에 10개도 해요. 왜? 이 과정이 석 달, 넉 달치 동안 하는 과정들이에요. 내가 별로 하는 것도 사실 없는데 그래서 다가구를 5개, 10개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 뭐 맨날 막 부딪히고 막 서로 막 대립하고 이런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경우는 100건 중에 한두 건, 두세 건 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제 3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진행을 해도 돼요. 그거는 뭐 약간의 디테일의 경험적 요령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주님, 조영님. 매각 대분 납부 안에서 재매각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을 위해 때로 체크하는 게 있냐고요? 아, 잔금 안 내서 다시 미납으로 나온 거요. 미납으로 나올 수 있죠. 권리상 하자만 없으면 미납이 거의 대출이에요. 대출 될 줄 알았는데 대출이 안 되네. 그래서 미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 미납의 절반 이상이 대출입니다. 주거용 주택은 DSR 적용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담보물만 가지고 대출이 되는 줄 알아요. 70% 되나 80% 되나 이것만 물어봅니다. 대출 때문에 미납하는 경우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액. 시세 조사를 좀 덜 한 거지. 요즘 같이 급금매로 빠질 수 있는 가격들은 뭐 중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개되는 물건이 아니라 지방의 경우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6억이 나와 있는데 진짜 급금매로 빠질 수 있는 물건은 5억 4천이라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자기가 시세 조사를 덜 한 거지. 실거래가만 보고 중개업소에 전화해가 띵 물어보고 살 것처럼 해가서 물어보면 6억이다 6억 지금 가격이. 그것만 듣고 나 5억 5천이면 5억 5천에 낙찰 받아도 경비 빼고 한 3천 먹겠는데 이래 들어가는 거지. 근데 막상 낙찰 받고 보니까 낙찰 받고 나면 또 그렇게 조사를 상세히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나가. 이 금액 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아무 실익이 없는 거죠. 실제. 그래 그 아파트 미납 관리비 500만 원 내고 본인 입장에선 경험이 없으니 점유자한테 이사비 300조 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실제 더 많이 또 떨어질 것 같고 앞으로 또 현재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한 조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미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권리 분석상 하자로 미납하는 사례는 특수 물건 빼고는 드뭅니다. 요즘은. 왜냐? 개인들이 기본적인 건 또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강님. 지분 경매했는데 한 건 바로 해결 안 되고 산 넘어 산.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낙찰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분 경매 투자하는 거 유튜브에 보면 좀 나오는데 그냥 아웃라인만 있어. 핵심은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해야 협상이 되고 협상을 안 해도 내가 이미 손해 없이 내가 재매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조사가 돼야 됩니다. 물건을 초이스하면서 사실상 게임은 끝납니다. 나머지는 협상 아니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한들 이 사람이 협조 안 하고 경매로 넣는들 나한테 실익이 안 되는 물건일 수도 있다고요. 그걸 조사를 하고 초이스를 잘해야 돼요. 초이스 잘못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초이스 하는 것도 많이 해본 분들이 좀 압니다. 기본적으로 이론만 아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의뢰에 협의를 해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협의가 안 됐을 때 이게 이익이 남나? 플랜 B로 들어갔을 때 나한테 이익이 남나까지도 가늠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물건을 확실히 고르든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계산을 잘못하신 겁니다, 사장님. 예를 하나 듭시다. 여기 어머님이 살아.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보통 지분 경매는 1인 많이 나오거든요. 건물 있는 걸 예를 들게요.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죠. 어머니, 아들, 딸. 그죠? 요렇게 상속이 됩니다.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기는 어머님 혼자 살고 계셔요. 요 집에.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 중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사고를 쳤어. 카드 연체해가지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5분의 1이라고 볼게요. 뭐 이걸 뭐 5분의 3이라고 볼게요. 뭐 예를 든 거니까. 뭐 일이 나왔어. 근데 이 5분의 1 아들께 경매로 나왔어. 강제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입찰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물건 이제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지금 어머니하고 딸이 적어도 내 지분을 사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여건이라야 되겠죠? 그죠? 그런 여건이라야 내 걸 사갈 거 아니에요. 지분으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지분으로 나왔는데 내가 2천에 샀어, 지분을. 그러면 내가 감정가에 팔게 5천에 사가. 안 사가면 나 이거 경매 넣을 거야 라고 이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5분의 1 지분을 받고. 그럼 이분들이 5천이라도 사야 되겠다. 조금만 까줘. 4천 해주면 안 돼? 그래 4천에 가져가. 해서 내가 2천을 버는 거죠.
사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상황이어야 된다고요. 그 조사를 해야지. 근데 우리는 의뢰 사가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래 생각해. 또 만약에 안 사갈 것까지 고려했다면 이 전체로 경매를 넣었을 때 이게 얼마에 팔릴까를 봐야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금 분할로 갔을 때 내한테 배당액이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통으로 나왔을 때는 얼마 정도에 낙찰되겠다가 가늠이 돼야죠. 그게 플랜 B입니다. 그러니까 플랜 A, B까지 다 고려해야 될 물건인지, 사갈 수밖에 없는 플랜 A로만 처리가 되는 물건인지, 그에 따라서 전략을 각기 세워야 돼요. 근데 너무 두루뭉실하게 사가지 않을까 지분? 이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안 사가면 경매 넣지 뭐. 어디서 경매 넣으면 된다. 넣으면 어떻게 돼? 얼마에 팔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지분도 묘지 지분하는 사람들도 기가 찹니다. 아무도 안 사가고 뭐 결국 나머지 지분권자가 싸게 받아가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묘지도 엄청 있는 걸 아무도 안 살 수도 있는데, 안 샀을 때는 이게 처리가 되는지 이익이 남는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대충 들은 대로 책에서 그냥 본 대로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건 조회수는 잘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긴 해요. 실제 우리 매수신청 대리업 하시는 분. 왜냐하면 저는 철저하게 매수신청 대리업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입찰하고 낙찰로 이렇게 과정들도 한번 돈을 받으면서 연습하시고, 그걸 쌓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시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플랜입니다. 저도 그래 왔고요. 사실 제가 뭔 얘기하려다 또 얘기를 했노.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분뿐만이 아니라요, 가처분. 여러분들 가처분이 뭐예요? 보통은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이제 등기부 상에 우리가 소송할 테니까 이거 처분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지. 보지도 않고 그냥 아유 선순위 가처분 있네, 혹은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이제 말소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저당보다 늦은 후순위 가처분은 말소긴 합니다만, 소유권 네가 맞네 안 맞네 이걸 다투는 가처분이네. 에이 경매 공부했는데 하지 말래, 일단 패스 안 합니다. 근데 좀 따져봐야 되는데,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어도 소송을 했는지 말았는지,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가처분권자 한 만나보면 돼요. 그걸 안 해 아무도. 만나보면 상당 부분 해결이 돼 있거나 별것 아닌 거야. 그냥 서로 불편하니까 조금 대립각만 세웠던 것 뿐이지. 그리고 소송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니면 소송에서 이미 확정 판결로 끝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가처분은 그대로 걸려 있는 거지. 그리고 가처분이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지들끼리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있고, 그런 가처분도 있고, 선순위인데도 아무것도 아닌 가처분이 허다한데 그냥 걸러,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권 유치권 똑같은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도 10억짜리가 3억 4억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유치권자 유치권 신고 하나 했다고, 현수막 하나 붙여놨다고. 이거 풀면 내가 얼마 이익이에요. 8억에 금매 때려도 5억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송이 4건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익화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신청 대리는 그 첫걸음이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해서 직접 입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걸 해주면서 내가 경험을 하나하나씩 체득하는 거죠. 근데 다른 거를 사람 거를 해주려고 한다면 마케팅이 돼야 되고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먹는 사람이 다 해먹고 있습니다. 제가 돈만 한 적 없이 있다면 제가 다 하고 싶은데 소송 하나 들어가 있어도요, 돈은 어차피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돈이 한 적 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경매 시장에 사고 터진 누구야 저기 있죠. 뭐 대방도 있고, 그런 분들이 대도 안 하는 물건 이렇게 공투, 저는 뭐 공투를 안 합니다만, 공투를 할 건 그런 걸 할 게 아니고 본인들이 누가 봐도 풀 수밖에 없는 유치권 물건 이런 거 공투해가지고 풀면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죠? 지분도 마찬가지. 사갈 수밖에 없는 물건, 큰 것들 있잖아요. 덩치 큰 것들. 그래야 하면 되겠는데 대도 안 하는 물건을 그냥 뭐 모아만 놓고 수수료만 받는 형식으로 하니까 지금 사고 터졌잖아요. 그 수수료의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진짜 돈을 벌 만한 물건을 권리 분석 자료가 문제 있는 거 풀어갖고 팔 수 있는 물건을 했더라면 저리 안 됐을 텐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수 신청 대리업이 단순 경매 물건을 중개를 해준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처음에는 중개를 하셔야죠. 내가 법정도 안 가봤고 입찰도 안 해봤는데 처음에 그런 걸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낑낑대면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중개 임대차 계약서 처음 쓸 때 낑낑거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경매는 뭐가 쉬우냐면 한 번만 해보면요, 법원 가서 입찰해보고
낙찰 받고 낙찰도의 과정, 그 다음에 낙찰도 인도 과정, 이 한 번만 보면 이게 똑같거든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중개는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 계약서 체결까지 온갖 상황들이 다 벌어집니다. 저는 비도심의 물건을 해봤지만 똑같은 중개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상황과 그거에 따라서 가격도 조금씩 변동이 되기도 하고요. 또 케어해야 되는 부분도 다 달라요. 정말 다 다릅니다. 중개해 보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근데 경매는 똑같아요. 왜? 어차피 입찰하고 낙찰하고 인도하는 과정은 법원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냥 얘기 주고받고 대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 과정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다 보니 그냥 결말은 정해져 있는 일을 그냥 내가 옆에 타가지고 그냥 말만 한두 마디 하고 좋은 말 하고 법원 가서 이 서류상에 뭐 그런 일들만 쳐다보게 되고 하게 되고 몇 가지 일만 하게 되고 과정은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은 처음에 한두 번은 버벅거릴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이 무려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의뢰인분의 의뢰를 받더라도 의뢰인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나 혼자 일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얘기도 해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보라는 걸 좀 많이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보라도. 근데 우리 매매 그 중개시장은 어때요? 임대차든 매매 계약 체결하도 양자 오고 막 계약서 쓰다 보면 뒤늦게 이게 아이라 가지고 막 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뒤늦게 부랴부랴 케어하는 경우가 많죠.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근데 얘는 나 혼자 해요. 나 혼자. 입찰도 나 혼자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까지도 나 혼자고요. 요 뒤에 과정은 뭐 서류를 낼 때는 뭐 의뢰인이 간다거나 같이 간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모든 과정은 그냥 내가 혼자 합니다. 혼자.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여러분들 중개할 때도 아는 체를 해야 되잖아요. 중개업 처음 하시는 분들, 뭐 셀러도 분들도 어떤 판매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는 척, 경험이 많은 척, 물건을 잘 아는 척, 많이 다뤄본 척 해야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경매업도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당연히 싼 거야. 내가 경매도 많이 해봤어 라는 느낌으로 소개를 해야 의뢰는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검증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 나 혼자 하니까. 그래서 중개시장보다는 사실은 좀 더 이런 면에서는 좀 더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시세를 계속 들여다보든 경락가하고 비교를 하든 급금매가 얼마에 빠지는지 알아보든 그 조사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물건 가치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절차상의 과정만 진행하는 업무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가 않다. 한 사이클만 돌면 한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 단점 두루두루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공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일단 저는 뭐 저희가 교육을 지금 2월달 서울교육이 잡혀 있는데 교육하라라고 얘기 안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저 이제 교육을 받으면 이제 교육이 뒤에 케어가 되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물건들도 좀 빨리 다룰 수 있고 빨리빨리 피드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있죠. 근데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해도 돼요. 마케팅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블로그 잘하는 법, 유튜브 잘하는 법은 사실 인터넷에 보면은 또 많이 기본적인 거는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열심히 좀 해야 되고, 유튜브 하실 분들은 썸네일, 그 다음에 조금 사람들이 잘 눈여겨볼 수 있도록 호감적으로 혹은 자기 주관을 많이 섞어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시면 돼요.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게 안 되거든요. 유튜브 하셨던 분들이 이게 안 돼. 홍보가 물건 소개서 형태로 홍보하죠. 그냥 쭉 읊어줍니다. 이 물건은 뭡니다. 공적 장부에 있는 내용 쭉 설명해주고 끝. 그 주관을 담아서 홍보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근데 경매는 철저하게 주관을 담아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감정가는 이제 일반적으로 중개하시는 분들의 홍보 방식입니다. 감정가는 7억이고 최저가는 4억 5천입니다. 시세는 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고 끝. 거기에 경매는 뭘 넣어야 돼요? 시세는 5억이고 최저가 4억 4천이다. 싸죠? 싸잖아요. 나 같으면 매매 시장 안 보고 경매 6천이나 싼데 경매해야지. 이번에 저 들어가도 6천이나 싸잖아요. 경매를 해보세요. 이 물건에 실수요를 하실 분들 경매하세요. 훨씬 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관을 담아서. 이해되세요? 요게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주관이
주관을 담아서 소개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 우리 소장님들, 예비 소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좀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협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영상을 좀 만들어 봤다. 만들어 보신 분들은 만드는 방식을 좀 바꿔나가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여기 협업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매일같이 소통하고 실제 이 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분들의 소통 공간이니까 비용이 영상 30개 만들면 돈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중개사 취득 후에 경매 시작하고 인생 출발점이 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에 경매를 시작하고 그게 인생 출발점이 될 수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출발점이 될 수 있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모델을 삼으셔도 되고 매수 신청 대리업 중심으로 올인을 하셔도 되고 새로운 일과 업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영역이 중개는 단순히 거래가 대비해서 이제 매칭을 해서 거래를 이어주는 것에 국한이 된다면 경매는 이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배우게 됩니다. 뭘 배워요? 차익을 남기고 싸게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왜? 경매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보다는 투자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싸게 또 얼마의 엑시트가 될지를 보고 물건을 조이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장에 맞춰서 내가 브리핑을 하고 물건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물건보다 싸네? 저 사람이 매입을 했더니만 저 가격에 엑시트를 했네? 시세대로 팔았네? 또 쳐다보게 되면서 그런 피드를 본인들이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도 절차상의 문제, 하자상의 문제들을 조금 케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의 수익 모델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도 있죠. 직접 안 해도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확장이라고 할까요? 업무의 확장, 그런 면에서는 추천할 만하다. 그리고 꾸준히 해서 내가 스탯을 쌓아놓으면 잘 안 뺏긴다, 내 파일을. 그런 장점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중개업 출발선상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뭘 할지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지금 사무실을 낼 건데 어떻게 사무실을 내야 될지 모르겠다. 경매만 하실 것 같으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마케팅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좀 차임이 싸고 뭐 고층도 상관없고 주차하기 오히려 좀 편하고 이런 데를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개업과 병행을 하실 분들은 또 플레이스 장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겠죠. 현장에서 경매 실무 경험 직접 배울 수 있는 곳 있나요? 이론만 해주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매수 신청 대리업이 이제 의뢰가 오고 의뢰 온 걸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야 돼. 잘 하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줘서 돈을 버는 일을 잘 안 하겠죠. 그죠?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저는 지금 계약도 많고 진행도 많이 되는데 솔직히 소속 공인중개사든 손이 필요해요. 저는 필요한데 뭐 다 집에 자기들 배우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팀으로, 원팀으로 일을 좀 만들어 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한 달 내내 계속 와 있어야 될걸요. 그죠? 그러려면 사실 소속 공인중개사와 같은 업무 영역에 일을 해야지 이게 뭐 교육이 아닌 셈이 되잖아요. 그리 따지니까 오프라인에서의 실무를 가르쳐 준다는 게 과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주중에 온다, 그때 업무를 같이 그날 맞춰서 간다, 뭐 이러면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계속 있으면서 같이 움직여야만 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할 때 얘기가 되겠죠. 그죠? 지금 녹화는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편집본으로 올릴지 어떻게 할지 제가 한번 그거는 한번 일단 볼게요. 녹화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지금 녹화는 되고 있습니다.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매수 신청 대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중개업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은 시간 좀 내서 해볼까 하다가 뭐 한 달 열심히 좀 하시다가 뗄 듯 하다 계약 안 되면 다시 중개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허들을 지나가지고 안착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지는 않죠. 사실 이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줄 중에 하나, 혹은 부업,
겸해서 할 수 있는 일 등등 이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고 오시니까 안착이 잘 안 되죠. 근데 경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일 아닙니까? 중개하시는 분도 경매는 처음이야. 지저분한 등기 받아가지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초보지. 다만 물건에 대한 가치는 이제 분석이 되어 있겠죠. 얘가 싸다 비싸다. 지금 최저가면 괜찮은 가격이다 아니다 정도는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 부분은 빠르겠지만 나머지는 똑같아요. 초보하고 똑같습니다. 왜? 중개 시장에서 해왔던 실무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처음 하시는 분도 가치 분석을 꾸준히만 해나가면 같은 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권리 분석이라는 게 기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죠. 그 녀석보다 빠른 건 어린 거 볼 줄 알면 되고 임차인에 대한 게 볼 줄 알면 되고 그 외 디테일한 상황은 상황 따라 그때 적용하면서 실무를 익히는 게 돼서 사실 뭐 실무랄 게 있나요? 그런 몇 가지 정도만 알면 특수 물건으로 들어가서야 할 것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생기지만 그 외에는 뭐 오히려 열심히 마케팅 홍보해가지고 안착하는 게 핵심이지 그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경매 실무 경험 직접 배울 수 있는 곳 경매법인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소속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부터 열까지 열심히 좀 잘하고 있는 곳에 드립도 한번 밀어보세요. 여러분들 인근 지역에 경매로 블로그든 유튜브든 계속 예전부터 하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좀 계속 해왔던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매가 일이 바쁘면 손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현장 임장도 가야 되고 뭐 안내도 해야 되고 연락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 곳을 갈 게 아니라 같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교육을 할 수 있나? 저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는 했는데 이거 뭐 몇 번 온다고 해서 이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봐 드릴 수도 없고 똑같이 법원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뢰인하고 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도 봐야 될 것이고 점유자 부분을 한번 만나볼 때도 그 상황에서 같이 저는 사실 일이 많아서 접목은 되겠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네 사람이 있다. 네 사람을 우르르 데리고 가서 점유자를 만난다? 좀 그림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육만 시키기는. 그래요. 혹시 다른 궁금한 거 있으세요? 경매를 배우시려면 자꾸 어디 가서 실무를 배우려고 하시는데요. 아마 중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걸 겁니다. 그죠? 해당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전화 응대를 하는지, 고객 응대를 하는지,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가계약금을 이제 입금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뤄내는지, 계약서 쓸 때는 또 뭘 케어야 하는지 이런 거를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소속 공인중개사로 간다든지 하죠. 근데 요거는 딱 한 번이라니까요. 법원에 가서 입찰하고 낙찰 이후의 과정 딱 한 번만 해보면 되는 일이라 나머지는 내가 하면서 조금 물어볼 때 있으면 물어보면서 케어해 나가는 일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협업을 말씀드리는 게 협업 아까 그거는 영상 제작 조건부가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유튜브를 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영상 제작 30개 하면 이제 무료로 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실상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궁금할 때마다 물어볼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그때마다 하나씩 해 나가시는 게 어차피 바로 사람 앉혀놓고 뭐 실물을 갖다가 탁 보여주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을 내 혼자 사부작 하면 되는 거라서 물어볼 때만 있으면 교육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교육 없이 물어가면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절차가 많고 복잡할 줄 아니까 이제 그렇게 좀 이거 과정을 다 배울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제가 교육을 좀 드릴까도 했는데 기본적인 교육 경매 관련해서 오프라인 강의 실무 기본적인 걸 좀 보여드릴까도 생각했는데 막연하게 좀 보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면서 처음에 부업도 해야 되냐고요? 중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계약이 초반에 안 되면 내가 생활비는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초반에 계약이 나면 더더욱 열심히 하겠지만 아예 백지 상태 다 마케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러면 무조건 6개월은 걸린다고 봐요. 최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럼 6개월 동안 계약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안 났을 때를 가정해야 되겠죠. 안 나면 6개월 동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활비도 써야 되고 그 비용을 내가 충당해서 가지고 있더니 이건 중개도 비단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어떤 기간에 대해서 인내를 하고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거나 벌 수 있는 상황은 돼야 되겠죠. 저는 매수 신청 대리업만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업만으로도 1억 5천 2억 사이를 벌어가요. 근데 저는 매수 신청 대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투자
직접 투자로 더 많이 벌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다른 거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같이 홍보 안 해도 쌓인 게 있으니까 그 제가 홍보 안 한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또 보통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거든요. 요거 좀 자네 이거 좀 해주라고. 이거 물건 딱 던져주면서 이거 어때 입찰하면 되겠어요? 관리사에 문제 없죠? 받아놓고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입찰부터 의뢰를 하기도 하고 물건 올리면은 쓸데없는 전화 너무 많이 와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래서 임장은 저는 임장은 진짜 많이 갑니다. 한시도 가만히 안 앉아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4-5개씩 항상 보고 오고 촬영 다 하고 오거든. 근데 올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저는 편집자도 필요하고 손이 필요한데 뭐 어쨌든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그냥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의뢰는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이제 2단계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죠 사실. 그리고 직접 투자가 더 재밌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물건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사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롭테크 관련해서 제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교육도 한 번씩 하고 NPL 쪽도 요즘 제가 뭐 법인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사업자는 뺐거든요. 다른 NPL 법인하고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자금 여력이 조금 그러신 분들은 한 6개월은 수익이 좀 잘 안 나도 한번 밀고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알려드리는데 교육을 받았고 왜 안 하는지 몰라. 소송이라는 거게 이제 벽으로 와닿으니까 많이들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지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지상권이 지상권을 다투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안 되면 협의 안 되면 소송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분 같은 경우는 적게는 200, 300만 원 가지고도 해요. 실제 뭐 토지 지분 같은 경우는 싼 물건이 많으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줘도 소송을 하는 거에 부담을 느껴. 심지어 소송을 하는 그런 샘플이나 자료를 다 드려도 모르면 물어봐도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다 만들어주고 사례까지 보여주고 심지어 물건까지 찍어줘도 잘 못하더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 사이클대로만 몇 번 해봐도 내가 소액으로 월급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작업이 되는데 그걸 또 잘 안 하네. 알려줘도. 어쨌든 뭐 시장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도 많아요.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공부해서 그치면 안 되고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뭐 저희가 아니더라도 지분으로 경험이 꽤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분들이 도움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금액이 소소한 건 있잖아요. 200, 300, 500짜리 싼 것들은 내가 한번 해봐도 돼. 내가 200 들어가서 200밖에 못 받고 나면 뭐 조금 손해나면 어때? 큰 경험을 얻을 건데. 물론 첫 스타트가 이익이 나면 뭐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이익 나는 물건으로 체킹을 해서 어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라인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 그래요. 뭐 다들 어렵다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런 도움도 드리고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용기가 없어요 다들.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은 안 되겠네요. 제가 11시에 사실 미팅이 좀 있어서 그래요.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이런 스트리밍을 열어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까지 경기 어려울 때는 꼭 매수 신청 대리를 안 하시더라도 공부도 좀 하시고요. 어차피 그 기업 공인 중개사 하면은 경매업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꼭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는 걸 떠나서 경매업도 공부를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조금 그래 법원 입찰도 한번 해보시고 모의 입찰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요즘 같이 중개업이 좀 어려울 때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매수 신청 대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카페 질문도 남겨주시고 하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